먼저 구매 그리고 플랜트 운영 부문의 선배께서 일의 보람 그리고 자부심을 주제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의 신승호 대리입니다. 벌써 자폐어 2일차 오후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자폐어 열기는 아직까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오후 1시 조금 노곤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보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매뉴팩처링 부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두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선배님들 짧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올라온 선행품질시험팀 김요한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재 본사 구매본부 구매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동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발표로 연달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김요한 대리님에 대해서 일의 보람 그리고 자부심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의 보람 그리고 자부심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선행품질시험팀 김요한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울산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일상적인 소소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3가지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사진 보이시나요? 6년 전의 제 모습입니다. 6년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이 취업 준비생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졸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대리님, 아무리 봐도 이거 졸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꿈을 꾸고 있었는데 네. 그 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 꿈은, 저는 사실 집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주에 상용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전주 공장까지는 약 17km, 30분이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공장에 출근을 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준비를 했고요. 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하계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 공장에서 인턴을 했고 결국 최종 합격하여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턴을 하시게 되면 합격하고 난 후에 한 학기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시간 동안 합격의 기쁨을 매우 만끽하면서 거의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쳐 날뛰다시피 행복감을 느끼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입사를 하시게 되면 그 연수를 받게 됩니다. 연수를 받고 연수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배치 면담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매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죠. 인턴을 했던 사람들은 인턴을 했던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제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주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게 대리님의 꿈이셨죠? 네, 심지어 저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주 공장 통근버스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고 저는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울산 공장으로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뭔가 좀 다른 데를 다시 또 써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보기도 했는데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울산 공장으로 왔습니다. 아까 그 졸고 있던 취업 준비생이 입사 후에는 이렇게 되게 샤방샤방한 청년으로 바뀌었고요. 울산 공장에 와서는 그 사공장의 품질관리 사부에서 외장 부품 관리를 5년 동안 하다가 올해에 품질본부에 있는 선행품질시험팀으로 소속을 옮겨서
BSR 가진 시험이라는 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리님, 제가 그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좀 용어가 어려서 BSR 가진 시험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자동차의 소음에 대해서는 MVH 부분만 좀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그 외에 그러니까 뭐 시트나 트림류의 매질과 매질 그 재료와 재료 사이의 마찰음이랄지 뭐 아니면 스피커를 뭐 크게 저음이 강한 걸 스피커를 크게 켰을 때 도어 트림에 달려 있는 스피커가 울려서 생기는 떨림 소음이랄지 이런 소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제 소개는 마쳤고요. 이제 울산 공장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있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크게 엔지니어적인 측면과 관리자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울산 공장의 생활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계 설계학을 전공을 했고요. 기계 설계학을 전공한 엔지니어의 삶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차장님 혹시 이 앞에 있는 게 뭔지 혹시 감이 잡히시는가요? 바둑알 같은데요? 돌 아니에요, 돌? 바둑알이에요. 사실 이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만 가지 부품 중 한 가지입니다. 이 부품은 와이퍼 아메드 캡이라는 부품인데요. 앞에 계신 걸로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와이퍼를 조립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립한 그 헥사노트를 가리기 위해서 꼽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이거를 조립하시는 현장의 작업자분께서 이거를 작업하는데 이거를 꼽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작업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차장님, 이거를 꼽는데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를 꼽을 때는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제가 생각하려는 순간 제 생각이 가졌던 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개선할 의지가 생기지 않겠구나. 개선할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개선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작업자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작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게 생각을 해보니 이 작업자분은 이거를 하루에 한 개만 꼽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에 거의 600개가 되는 거를 그리고 매일 평생을 꼽고 계셨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통증이 오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문제라는 거를 인지하고 이거가 문제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개선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합니다. 이 노력은 뭐 일반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설계자의 의도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차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메이커 브랜드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들도 조사를 하고요. 제품에 대한 물성치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다른 차종도 다 같은 구조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안에 보이시면 지금 안에 너트가 하나 보이죠? 저 너트가 부식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헐겁게 끼우면 안 되는 그런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삽입력이 크면 탈과력도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쉽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빡빡하게 꽂게끔 설계자분이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 그 와이퍼를 끼울 때 아무래도 품질이나 이렇게 누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빡빡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빡빡하게 만들면 이제 그 작업자분들께서 이걸 넣다 뺐는데 되게 상당히 곤욕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한 개만 뽑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피로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쉽게 뽑거나 꼽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재질의 경도를 바꾼다 할지 아니면은 조립되는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쉽게 꼽게 만들면 분명히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품질관리 부서고 회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가 품질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지 품질에 역행하라고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그 작업성 때문에 제품을 바꿀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개선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저는 월급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공학도의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바꾸는 데는 뭔가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제품을 조립하는 공법이랄지 아니면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 등을 바꾼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무 재질의 특성상 온도가 따뜻해지면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작업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서 보온함을 사용한달지 아니면은 손가락으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고무망치 같은 걸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업자의 손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골무 같은 거를 착용하는 사례를 해외 공장에서 찾아와서 직접 샘플을 제작을 해서 작업자분께 가져다 드려서 테스트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업자분이 한 가지 공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도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공구를 또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되시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공구를 들고 놓는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분이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사용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개선하는 거를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그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를 제가 그냥 놔뒀을까요? 이 문제를 작업자분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관리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와 이 작업자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작업성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품질에 역행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저의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관리자에겐 필요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품질을 고수하겠다는 고집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했다면 이 문제는 계속 해결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허물 수 있어야 됐습니다.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자분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많은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생각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작업자분 대신 한나절 정도 작업 대신 해보고 손가락의 고통도 한 번씩 대신 느껴보면서 작업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결과를 가지고 작업자분께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통보하기보다는 제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 진행 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되지 않았다고 작업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공장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작업자의 마음을 얻어가는 게 관리자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작업자분도 제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그래서 김대리 그래 됐어. 그 정도 해봤으면 됐지 뭐. 그래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에 뭔가 계속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게 이제 뭔가 풀어지면서 물론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노조와 관련돼서 되게 사회적 이슈가 많고요. 그리고 뭔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데는 분명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또한 우리의 가족이고 그분들 덕분에 성장했기 때문에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분들을 함께 뭔가 소통과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게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에게 누군가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자부심을 언제 느끼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딱 이때가 생각이 나요.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인턴에서 합격 발표를 마치고 입사하기 전까지 여유 있는 시간 동안 런던에 갔었을 때입니다. 아직 입사도 안 했고요. 명함도 받아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이 광고판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이룬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고생해 오신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공짜로 얻었던 자부심을 나로 인해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 후배들이 계속 느낄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시 안 넘어가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다 보니 자꾸 저도 초심을 점점 잃어가고 뭔가 지루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5년 만에 그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까는 없었던 명함이 생겼죠. 자랑스럽게 명함을 꺼내 들고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초심을 다시 되찾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초심을 제 후배 사원들이랑 같이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초심을 계속 공유를 하고 끝까지 지켜나간다면 조직이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고 결국엔 회사가 바뀔 수 있고, 그렇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실 수도 있고 물론 다른 회사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처음에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신다면 분명히 열정과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초심을 잊지 않고 그 열정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회사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 현대자동차는 사실 많은 역사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이 힘든 길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런 험난한 길들을, 이런 험로를 저희가 극복하고 넘어선다면 우리 앞에는 분명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험로를 넘어서고 그리고 탄탄대로를 힘차게 달릴 그런 멋진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리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직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발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대리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고향은 전주셨는데 울산 공장으로 배치를 받으셔서 조금 당황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처음으로 이제 울산 공장 가시게 돼서 적응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학생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전라도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거의 한 25년, 6년 살았는데 경상도에 가면 사실 어려움이 없진 않았겠죠. 그 제일 큰 부분은 사실 언어적인 거였습니다. 사실 전주라는 지역이 제 말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투리를 많이 쓰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의 표준에 가까운데 울산은 확실히 사투리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울산 사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 와이프가 돼 있고요. 그 와이프랑 같이 연애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친했던 친구들과 또 떨어져서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렵다고도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공장에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입사 연수를 같이 받는 거의 40명에서 50명이 넘는 동기들과 함께 보내지고요. 그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산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해운대도 가고 5대5 미팅도 한 번씩 하고 이러다 보면 매우 즐거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어느새 훌쩍 시간이 지났고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그 어려움을 연애로서 극복했다는 그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사랑이 가장 큰 힘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리님께서는 참고로 울산 공장에서 지금 현재 배우자분을 만나셨어요. 이렇게 또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듯이 그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가신 그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차장님께서도 경력을 보니 울산 공장에서도 근무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느끼셨던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앞에 대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비슷한 케이스긴 해요. 사실은 하셨나요? 좀 기다려보세요. 저도 사실은 고향은 이쪽 경기도인데 제가 배치 면접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전 기숙사가 꼭 필요해요. 그랬더니 기숙사에 있는 울산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의 질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울산이
서울보다 좋아요. 굉장히 놀러 다니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고 뭐 전반적으로 그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제가 계속 다음에도 얘기가 나오고 하겠지만 우리 회사는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 입장에서도 제가 울산에서 6년을 근무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경험이 제일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도 사실은 울산에 가서 연애해가지고 이제 울산 와이프랑 지금의 와이프랑 결혼을 해가지고 네, 성지군요. 그쪽이 울산. 네. 바늘구멍을 뚫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잘 적응하고 잘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아무래도 좀 학생분들께서는 이제 생산 공장이다 보니 조직 분위기가 좀 남성적이고 터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리님께서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여전히 남성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지만 1년차 때는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어느덧 3명이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분들이 오셔서 사실 좋은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되게 터프하고 과격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되게 서로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딱히 남자들만 있었을 때가 나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남자와 남자 사이에 끈끈한 의리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존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제가 치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야, 너 뒤로 빠져 있어.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대신 혼나주시는 그런 리더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분들을 믿고 따르면서 직장 생활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공학을 전공하시는 여학우분들도 많아지셨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입사원 중에서 여학생 비중들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리님의 그 경력상을 보니 원래는 이제 품질 관리 업무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또 품질 본부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울산 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직무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주 있는 부분이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하지만 개인의 니즈나 혹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인사 이동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본인이 자기 경력 개발과 커리어를 뭔가 쌓기 위해서 본인이 지원을 하고 한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조직이 신설된달지 아니면 뭐 그런 사유에 의해서 변경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이런 관련된 제도를 인사팀에서 따로 별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께서도 이제 구매본부에서 같이 근무하신 경력이 17년 차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그 정도로 되신지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으로 직무가 변경되셨고 경력 개발을 하셨는지 학생분들께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흔치 않게 직무가 그냥 많이 안 바뀐 케이스예요. 좀 이따 보시는 아시게 되겠지만 제가 계속 구매 업무만 계속 하다가 한 번 정도 업무가 바뀌었었는데 그 요즘에는 구매본부가 워낙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본부 내에서 제도적으로 아예 이제 구매 업무, 개발 업무, 뭐 품질 업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을 시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로테이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울산 공장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본사에 와서 직무 변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보듯이 현대자동차 내에서는 그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는 경우에 그 임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해주는 그런 경력 개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직무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저희가 생산 거점, 판매 거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시고 그런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회사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구매본부에 대해서 직무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1세기 기업가치의 중심, 구매본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양재본사 구매본부 구매기획팀의 정동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앞에 대리님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발표자 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구매본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분들이 구매본부의 적성이 맞을지, 구매본부가 원하는 인재상은 과연 어떤 분들일지에 대해서 그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 방금 순간 깜짝 놀란 게 앞에 두 번째 앉아 계신 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나는 아직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신 걸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입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공장 구매본부에서 샤시 부품 구매 개발 업무를 한 6년 정도 하다가 2007년 11월에 본부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본사와 남양으로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본사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지금 구매기획팀의 기획그룹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직무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제 직장 생활의 좌우명이 성실하게 하되 조금씩만 다르게 하자라는 게 제 좌우명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바로 한 부문에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을 만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서 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2001년 11월에 입사 면접을 볼 때 앞에 면접을 보는 친구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웅변하듯이. 그래갖고 지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다. 그 다음에 수습을 어떻게 하지?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면접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면접관 앞에서 반말로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 이렇게 그냥 바로 질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같으면 안 뽑았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 말을 하나 딱 던지고 나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순간에 수습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제 좌우명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누구나 존중을 하고 항상 겸손한 게 바로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이게 잘 이렇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했는데 이때 했던 말이 사실은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가 네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사 때 이렇게 잘해가지고 입사는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6년 동안 만 16.5년을 근무하는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내가 도전했던 경험, 성과를 냈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처음 협력사와 부품 가격에 대해서 내고를 한 경험,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때 부품을 수급하느라 애먹고 라인을 정상적으로 연결시켰던 경험, 그리고 특히 이 자리와 같이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런 본부 PR, 자폐업, 참여 경험 등 어디 가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있었는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진짜로 동기부여가 됐던 일들은 물론 이런 큰 일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아주 소소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어떤 작은 계기에 의해서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사원 때의 얘기입니다. 사원 때 이제 구매 담당으로서 제 부품을 이제 구매 업무를 하고 가격 결정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하는 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네가 담당하고 있는 그 품목을 본부장님과 이제 중역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사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사장님, 사원이 부사장님 앞에서 보고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 부분인가요? 구매본부 내에서는? 자주는 없는데 솔직히 저 같아도 안 시킬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근데 우리 구매본부는 이런 담당 체계다 보니까 그 품목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사원이건 대리건 과장이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긴 하지만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표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장이 많이 뛰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또 높은 분들 앞에서 경험도 별로 없는데 발표를 하자고 하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할 말들을 써놓고 그냥 누가 툭 와서 쳐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어요. 아, 내가 담당이다.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다. 내가 얘기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하게 되고 나서 40분 동안 발표를 딱 끝내고 나서 이제 조용한 정적이 흐를 때 이제 등줄기에 땀이 이제 쫙 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들을 만한 내용이었지요? 이 한마디를 주변 분들한테 딱 하시는 걸 보고 어떤 찬사보다도 어떤 칭찬보다도 사실은 그때가 저는 제일 벅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벅찼던 기억이 제가 이 16년, 1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단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지금도 아직도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작지만 제도를 개선했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협력사가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금형이라는 걸 제작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이제 뭐 혹시나 이제 낯선 분들을 위해서 금형은 그냥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냥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게 이제 공적인 문서다 보니까 한 페이지마다 도장을 하나씩 다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데 문제는 이 부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금형이 작게는 뭐 10벌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400벌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집행을 하고 나면은 도장을 400번을 찍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200번의 도장을 찍고 나서 여기에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뭐 속칭 정말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 도장을 꼭 찍어야 되나?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물론 세상에 그 회사의 업무 중에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다 의미는 있는데 그 의심이 들어갖고 법무 쪽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한테 계속 그걸 파고들었어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파고들어 보니까 결론을 하나 했어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자. 이제 우리 내부만 설득하면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보고서를 써갖고 각 부문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없애시죠. 손 아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거를 없애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한테 큰 칭찬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에 뭐 몇십억, 몇백억씩 원가 절감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요 소소한 행위 자체를 없앤 거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파고들어서 내가 뛰어가지고 내 손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바꾼 처음 흔치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큰 두 가지 뭐 입사 때 했던 얘기까지 해서 총 3가지가 제 16년의 기억 동안 가장 큰 기억인데요. 차장님 그러면 차장님 덕분에 이제 구매본부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은 더 이상 도장 찍거나 막 몇백 번씩 찍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모르시더라고요. 애초에 있는지도 다들 모르시니까 뭐 그 누가 칭찬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낸 거니까. 그 도장집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도장집 사장님들은 뭔가 다른 업종에 진출을 하셔서 뭐 이렇게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저 4차 산업에 지금 투자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말이 옆으로 샜어요. 자꾸 말을 그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뭐 동일본 대지진, 뭐 이렇게 내고 경험, 뭐 원가 절감을 잘했고 이런 큰 경험들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상 업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성취와 보람의 기회였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입사를 하시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TV에서 보는 아주 멋진 모습, 이게 업무 시간에 항상 커피 마시고 연애하고 발표 한번 잘해서 본부장 되는 이런 모습을 보시다가 오시면은 아주 많은 이런 힘든 경험을 하시고 뭐 이렇게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의 업무들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에 남고 싶은 이런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으로는 구매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오전에 본부 PR 시간에 여기 보니까 많이
계시던 분들이 다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본부는 현대자동차 구매본부는 한 4가지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 업체 선정을 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협력사와 협업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부품 구매 업무와 설계해서 제작한 도면을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양산할 수 있는 품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부품 개발 부문, 그리고 양산 이후에도 이 품질이 계속 유지되고 협력사의 품질 수준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부품 품질 관리 부문, 그리고 일반적인 구매로 알고 계시는 강판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소재,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설비나 시설 공사를 하는 일반 자재 구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자동차 업종에서 구매 부문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매본부는 현대자동차에 소속이 돼 있지만 외부의 협력사와 현대자동차의 내의 각 부문과 협업관계의 모든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교 역할과 전체적으로 파트너십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이제 분야로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4가지 구매본부의 업무의 정의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상상과 구상의 실제 제품으로서의 현실화, 그리고 협력사가 그 제작한 부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부여의 역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발달시켜 나가는 역할, 그리고 이 전 산업, 자동차 산업이라 하면 사실 이 완성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품부터 시작해서 그 부대 물류 같은 업종까지 다 포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그 밸류체인을 관리해 나가는 역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회사랑 좀 차이점을 보면은 현대자동차 구매 부문이 좀 업무가 좀 광범위한 편이에요. 먼저 이제 서구 쪽의 대표 주자인 이제 V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매본부의 역할이 업체 선정, 가격 결정 같은 그 일반적인 구매 업무,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구매 업무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와 같은 동양권의 이제 T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부품 개발, 신차 개발 단계에 부품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협력사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수직적인 관계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자동차는 거기에다가 이제 양산 이후에 품질 관리 부분까지도 하다 보니까 업무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과 협력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협력사와 어떤 수직적이나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그 특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현대자동차 구매본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수행, 더 깊게 살펴보면은 협력사에 대한 조력자이면서 또 다른 경영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광범위한 일을 하고 이런 참 보기에도 뭔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구매본부가 바라는 인재상, 어떤 분들이 오면은 참 일하시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실물을 제작하는 제조업종이다 보니까 공과대학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기계공학 쪽에 많이 계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접니다. 16년 차고 기계공학 전공이고 생활의 모토는 잘 먹고 잘 살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기 인문계에서도 많이 지원을 오셔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거는 모두 다 실제 인물이에요. 가상 인물이 아니라 제 바로 지근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동료고요. 특히 협력사의 또 다른 조력자이면서 경영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을 전공하신 상경계열 그 전공자 분들께서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범위가 큽니다. 정책 기획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처 생각하기가 힘든 협력사 교육, 뭔가 이렇게 지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영 분석, 원가 분석, 더 나아가서 전산 시스템까지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구매본부에서 본인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전공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전체적인 큰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 그리고 협력사와 현대자동차, 이런 이익을, 모두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의 구매본부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매본부는 사실 제조업에서의 구매는 이제 흔히 이렇게 접하실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자동차 업종은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 평균으로 봤을 때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의 60에서 70%를 구매본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매본부가 집행하는 비용은 이제 뭐 한 5년 전의 데이터만 봐도 대한민국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금액의 3배 수준이라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더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구매는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계속 이제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전동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와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부품업체들도 전문화가 되고 저희가 자동차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범위의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 구조가 누구 몇 명이 앉아서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잡성을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 외부와 협업하는 구매의 역량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된 상태에서 입사를 하시게, 구매본부에 오시게 되셨을 때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구매본부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차 개발 전 과정에 구상 단계부터 시작해서 양산되고 단산될 때까지 협력사와의 관계와 그 회사 내의 관련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해외 공장뿐만 아니라 유수의 글로벌 부품업체들과 협업을 하면서 국내, 더 나아가서 해외에 직접적인 산업의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입사 때부터 느껴왔던 부분인데, 협력사와 이제 전략을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대표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 회사의 관련 부문과 부품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협력사의 대표로 자격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 토론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경영자 수업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폭넓은 인간관계가 발생을 해서 이거는 사회생활 나중에 이후에라도 굉장히 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서는 뭔가 지식이나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폭넓은 경험을 통해 성장을 꿈꾸신다면, 이런 거를 꿈꾸고 계신다면 누구나가 구매본부에 와서 본인의 역할을 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경험, 물론 다른 부문도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구매본부에서 미래의 리더가 되실 여러분들을 좀 만나기를 기대를 하면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임 말씀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이제 구매라고 딱 하면 부품 구매를 하는 업무를 이제 한정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구매뿐만 아니라 부품 개발, 아울러서 협력사의 품질 관리 업무까지도 정말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구매 직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부터는 학생분들께서 심플로우를 통해서 계속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차장님께서 구매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구매인이 꼭 갖춰야 되는 그런 한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한번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발표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좀 많은 경험을 통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통해서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조율을 해나가고 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가는 감각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발표 자리에는 없었지만 사실 이거는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투명하지 않으면은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식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투명한 자세,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자세, 그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들과 많이 계약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 거래를 할 때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심플로우에 있는 질문 중에서 중복으로 나오는 질문을 확인해 보니 아무래도 구매본부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전공 무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상경계열이라든지 아니면 기계학과, 전기전자학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게 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부여받게 되는지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별로 어떠한 직무를 부여받게 되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잠깐 뭐 스쳐 지나간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상경계열 쪽에서 오신 분들은 보통 아까 원가 분석이라든가 협력사 경영 지원 이쪽 부분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구매 개발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분들도 우리 본부 내에는 협력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사총무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품을 해외 공장에 보내고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통상 전문가 부분도 필요하고, 실제로도 그런 관세사분께서 직접 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신다면은 많은 마치 한 기업에 취업한 듯한 그 정도의 업무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요한 대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토록 구매본부도 다양한 전공에 따라서 근무를 하시는데 울산 공장이나 플랜트 운영 부분도 굉장히 넓은 직무의 포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트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공별로 어떠한 업무들을 갖게 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울산 공장 내에도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완성차 공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크게 직접 생산 부분과 간접 생산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이제 직접 생산 부분 같은 경우는 푸차도의라고 해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어느 분야에 가셔서든 다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화학이나 화학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도장 쪽으로 주로 가셔서 많이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자동차의 전기 제품들이 전자제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전자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어느 분야에서든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간접 생산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그 다음에 보전, 그리고 이제 뭐 지원팀이랄지 안전팀 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이제 기계공학은 물론 어디든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보전 같은 경우는 시설의 유지 보수랄지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도 좀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법학을 전문하신 분이 뭐 지원팀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자격증 있으신 분들 뭐 안전팀에 또 계시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들이 존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로우통에 접수된 질문인데요. 플랜트 운영 본부 내에서 품질 관리 직무와 품질 본부에서 품질 관리 직무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긴 제가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있어 봤거든요. 사실 품질 본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차 쪽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쪽 업무는 신차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 공장에서 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품질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품질 보증은 고객에게 차가 인도된 이후에 고객들이 타고 다니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정보를 담당 뭐 구매랄지 QC랄지 뭐 품질 관리랄지 이런 분야에 전달하고 같이 개선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QC 그러니까 품질 관리에서 하시는 일은 생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항상 멀쩡한 양품의 제품만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협력사에서 뭐 불량이 들어온달지 했을 때 그런 제품들을 검수하고 빨리 개선해서 생산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심플홀을 통해서 질문하신 분 답변이 되셨나요? 어디선가는 계실 것 같은데요.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선배님들께서 저희 이제 그 지원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 마지막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먼 곳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 항상 자신감 있게 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대리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 지원할 때 그 자기소개서 쓰고 쓰는 그 란에 저는 제가 품질 관리 일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본인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찾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매뉴팩처링 부문 첫 번째 시간인 플랜트 운영 구매본부 H스토리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